안녕하세요. 오션연구원의 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로 된 제 발제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문이고요. 원래의 원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제 발제문은 이러합니다. 처음으로 발제를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통계조사 분석법이라든가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낯선 관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상업적 새우잡이 어민들에게 미치는 해양 쓰레기의 양과 그 영향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새우잡이 어민들이 참여를 했겠지요. 했고 한 20명이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참여를 해서 어업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그 쓰레기의 양을 측정하고 그 영향을 경제적인 영향 등을 포함을 해서 측정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7, 8, 9, 10, 11, 12 꽤 긴 이 기간이 새우잡이의 활동이 왕성한 피크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잡았고 20인이 꾸준히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겁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멕시코만 북동부이기 때문에 북동부에서 이렇게 중앙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주요 쓰러기는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버려진 개망, 그리고 낚싯대 이런 것들이 주요 쓰레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영향을 평가하는 쓰레기의 양을 하나는 측정하는 거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레기의 양은 새우 어망의 한 19%가 해양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거는 이 어망당 평균 18.21분 18분 21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7.88kg의 새우가 손실된 걸로, 그러니까 시간도 손실을 측정하고 실제로 원래 해양 쓰레기가 건져지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양을 킬로그램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로 인해서 망도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망에 대한 손실을 또 환산을 해보니 6.37달러고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새우 어민당 연평균 6,601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우잡이 어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총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요. 네, 진주님, 네. 논문을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하고 표를 먼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림하고 표요. 네. 그림은 첫 번째 조사 지역은 이렇게 멕시코만 북동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북중앙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영역을 9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비교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림 1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양이 측정되는지 네네네. 그리고 뭐 그림 3은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표시된 형황이거든요. 어떤 쓰레기들이 가장 많은가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지금 진한 파란색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진한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제가 처음 결과를 말씀드렸던 그 개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버려진 개망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흐름상 이따 그림을 다시 와서 또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조금 그림 2는 그 빈도에 관한 그림이었죠. 그러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네. 하죠? 몇 퍼센트가 네. 쓰레기가 발견되는가 이런 밑에 거를 보면은 조그맣게 전체적으로는 168이어서 19%였는데 망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더 많이 걸리고 어떤 데는 더 적게 걸리는 네, 거죠. 그게 전체적인 거고 두 번째 진한 B는 곳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연한 곳이 더 적게 걸리는 곳입니다. 네, 그 쓰레기를 만든 빈도수에 대한 밀도예요. 네. B는 스키머들이 만난 횟수가 79회였고 거기에 대한 빈도수로 볼 때 이쪽이 많았다. 진한 빨강이. 밑에는 오더 트롤이 몇 번 만났느냐 해서 58번 만났는데
진한 곳이 많았다. 뭐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하고 양하고 실제 이제 새우잡이 그 트롤의 손상 이거를 쭉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그거를 경제적인 걸로 그러니까 달러를 이렇게 환산시킨.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 그림은 스키머하고 오토트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왼쪽에 있는 색깔이 하얀색 박스 그래프가 쓰레기를 만나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오른쪽 진한 건 쓰레기를 만난 것들이 그 토우 랭스 몇 분 걸리느냐를, 이 쓰레기 때문에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게 또 피해로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새우가 덜 걸려서도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을 표시한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스키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토트롤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느냐를 그 쓰레기가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트롤 타입에 따라서도 두 가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것 같은데. 네, 네, 시간을 시간이 얼마나 이제 양하고 양. 위에 게 양이고요. 아래 게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축을 보면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네. 왼쪽 축의 아래 B는 시간이 50분, 뭐 100분 이렇게 뭐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나타나 있고, 위에는 역시 여기는 킬로그램으로, 좌측 보면은 킬로그램 단위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오른쪽 그래프처럼 50달러, 100달러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 피해액이나 퍼센트 이런 것들이 다 본문에 나와서 진주님이 다 요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표하고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 발제문으로 돌아가면은 전체적으로 이 미국 걸프 해안의 수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이고, 특히 이제 새우 산업이 경제적 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015년 미시시피주의 해산물 산업이 굉장한 큰 규모로 주정부의 경제에 기여를 했다. 그중에 새우 산업이 46%, 그러니까 전체 수산업에서 46%가 새우 산업에 속하니까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 경제적인 평가도 비중을 높은 거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그 중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제 요거를 어필을 하려는 근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우 산업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스트레스, 특히 기후 변화라던가 아니면 이상 날씨라던가 아니면은 규정의 다양화 및 규정이 이제 발전하는, 그리고 해양 오염도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 새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 바다를 지키고 이 산업을 지키는 정신들이 좀 부족한 일종의 이제 인식과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에 사실상 새우잡이 어민들의 수가 감소를 했고, 새우 양육도 감소를 해서 현재 지금 감소한 것으로 봤을 때 한 120명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주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양 쓰레기와 새우 산업의 관계는 어떠하냐? 미국의 법에서 제33편 1951조에서부터 1958조가 해양 쓰레기에 관한 부분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규정은 직간접적으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세계 도처의 해양, 해수면, 그리고 해변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제조 또는 가공된 영구적이고 단단한 물질이 바로 해양 쓰레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4천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요. 주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는 물질이며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 DFG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기된 어부가 새우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그 결과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버려진 계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DFG의 일반적인 형태로 생태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파도라던가 프로펠러 등에 의해 파손되어서 유실이 되고요. 실제로 한번 유실이 되면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들이 또 뒤에 있습니다. 새우 어업인들은 다른 형태의 해양 쓰레기보다는 계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비중이 높고요. 전체 계망의 25%가 이 연구의 지역인 미시시피 그리고 루이지애나, 알라바마에서 유실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미시시피 새우 어업인 중 98%가 어업 활동 중에서 해양 쓰레기 영향을 받는다라고 통계 조사가 나타나 있고, 이 중에서 80%가 어업량이 감소, 82%는 어업 시간이 손실된다, 75%는 선박 수리라던가 상업 요런 부분에 있어서 75%는 선박 수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전체 상업적인 새우 산업에서 해양 쓰레기와 경제의 직접 영향에 관해 상응하는 양적인 추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시시피 새우 어업인들이 주요 사용하는 트롤 형태가 이제 두 가지인데, 보트하고 스키머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향이 상이합니다. 잠깐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 트롤이 뭔지를 몰라서 그림을 보면서 봤더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토 트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게 오토 트롤에 해당이 되고 이게 스키머 트롤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오토 트롤은 좀 더 바닥 쪽에 더 닿아 있는 형태로 그물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스키머 트롤은 보시다시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대신 좀 더 해수면에 가까운 영역에서 스키머 트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물의 이 두 가지 트롤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해양 쓰레기가 건져지는지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자는 이 트롤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 트롤이 갖고 있는 양과 이것은 이제 훨씬 이제 깊이 들어가는 형태이고, 이거는 얕게 들어가지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제로 그물의 크기라던가 여기서 건져지는 양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충분히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의 모양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을 보게 되면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양적 분포, 어느 정도의 양이 있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고, 그에 따른 영향을 보는 겁니다. 어구 형태가 새우 산업의 회복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첫 번째는 멕시코만 북부 중앙의 새우 어업인들이 작업하는 동안 부딪히는 쓰레기 분포의 특징을 보고요. 두 번째는 양과 다양성을 보고, 세 번째는 미시시피 상업적 새우 어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이걸 봅니다. 네 번째는 그 영향의 차이를 어구의 형태에 따라서 스키머하고 오토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의 과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은 해안선 근처에 쓰레기가 훨씬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해양 쓰레기는 새우어업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번째는 스키머 트롤, 그러니까 위쪽 해수면 쪽에 좀 가까운 그 트롤이 오토 트롤보다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네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자, 방법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의 새우 어민이 7월부터 12월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원래 이제 이거는 지금 2020년도에 진행이 된 조사인데 그 전에도 조사했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업인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2020년에 주정부에 등록된 어업인들의 16%에 해당하는 20명을 선정을 한 거죠.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예산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업인들의 선박의 길이, 어구의 형태, 어업 활동을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어업일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새우어업이 가장 피크인 기간이기 때문에 요 7월부터 12월을 조사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자, 자료 수집은
선행연구 2019년에 진행된 조사와 어업일지를 선행연구 자료로 수집을 했고요. 본 연구에 해당하는 2020년 조사는 한 달에 최소 7일간, 그러니까 매일 이 그물질을 하러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를 7일간으로 잡고 이 7일 동안은 어업일지를 작성을 의무화를 해서 아까처럼 금전적인 보상을 드린 거죠. 경제적인 영향을 측정을 하고 조망 이 그물질의 수, 횟수, 그다음에 조망 그물의 길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손실된 시간과 어획량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 하루 어획에 대한 인식과 해양 쓰레기로 인한 손해를 기록합니다. 2019년 조사와 비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그 지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참여원이 어민들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요. 실시간으로 노트에 기록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잠재적인 영향을 기록하고 해양 쓰레기 형태 구분은 노화 프로그램에 근거를 합니다. 어민들은 사진도 찍고 제출을 하게 되죠. 어업일지에 작성하는 특정한 분야는 물속에 그물을 찾다가 거두는 구체적인 시간, 격자 지도에 구체적인 어업 위치를 표시, 해양 쓰레기 형태, 즉 플라스틱, 어구, 금속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쓰레기의 형태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쓰레기에 의해서 손실된 어획량도 기록을 합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손실된 어업 활동 시간은 분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손상된 어구와 어선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이거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추정 액수로 달러로 표시를 하도록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보게 되면 공간 분포 분석을 아까 처음에 이제 그림 1에서 공간 분포를 9개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격자로 구성을 하게 되고 해안선에서 0.8km, 그러니까 800m 이내에서만 어업 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가정은 정규성을 검증을 했고요. 해양 쓰레기가 걸릴 가능성 및 쓰레기의 양과 다양성, 경향에 대해서는 비모수 검증을 요 테스트로 했는데 사실상 제가 이 테스트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해양 쓰레기 공간 분포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형태의 세 가지 평가가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경제적인 영향 분석은 이 2020년 어업 시즌 기간 동안에 어업일지에 그 그물질별로 어획된 새우 무게는 기록되지 않아서 2019년 자료를 활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교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죠. 양과 다양성 분포를 먼저 보잖아요. 이 총 1067의 그물질을 제출을 했는데 분석에는 897회만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 조사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해당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거, 그물질 길이, 그러니까 시간, 길이의 대표성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전체는 약 900회, 즉 897회만 활용을 했고요. 총 20명의 어업인들 중에서 2명은 분석이 제외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 기록을 했는데 이 해양 쓰레기 안에 유기물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베지테이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분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맨 처음에 그 지역 8에서 쓰레기를 건질 가능성이 높고 지역 있는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1에서 보면은 지역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 8에서는 쓰레기가 높고 요 2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그 구간별로 9개 구간에서 그 구간별로 이제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데 2하고 6, 2하고 8의 차이가 크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하고 6의 차이가 크고 2하고 8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보면은 11월이 가장 높고 9월이 가장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월별 기간별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7월하고 9월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고요. 8월하고 11월, 그리고 9월과 11월을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 있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1월이 가장 높은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또 추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총평을 보게 되면 그물질의 19%에서 해양 쓰레기가 발견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망이 가장 많고요. 기타 어구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이 순서로 그 쓰레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간별로는 유사하지만 월별로는 다양하다. 월별로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쓰레기 집합에서 상이하고 다른 달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트롤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스키머 트롤, 그러니까 해수면 쪽에 가까운 그 트롤은 29%, 그다음에 그 해수 바닥에 가까운 오토 트롤은 52%로 나타났고요. 스키머 트롤은 33%에서 쓰레기가 발견되고 오토 트롤은 13%에서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요게 더 쓰레기가 더 많이 발견된 거죠. 구역 8에서 스키머가 더 많이 발견되고요. 오토 트롤은 왜냐하면 구역 8이 좀 더 그 해안선에서 가까운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더 많이 걸리고 오토 트롤은 구역 4에서 쓰레기가 많이 걸린다. 구역 4를 보게 되면 구역 4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역 8은 여기에 해당. 둘 다 가깝네요. 그래서 더 어디 있습니까? 네, 오토 트롤은 구역 4에서 쓰레기가 많이 걸리고 트롤에 따라서 쓰레기 종류도 상이하다. 스키머 트롤에서 더 많은 더 다양한 형태가 발견된다. 오토 트롤이 바닥을 더 긁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안선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낮은 그 깊이가 낮은 얕은 지역에서 더 쓰레기가 많이 걸리는 걸로 그 해석이 가능하고요. 스키머는 더 다양한 쓰레기가 발견되는 거는 이렇게 해수에서 더 많이 바닥이 아니라 그 해수면에서 더 가까운 것이니까 좀 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형태라서 더 다양한 쓰레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해수가 얕은 곳은 바닥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하니까 그 해수 바닥에 있는 것이 주로 많이 걸리니 다양성들이 좀 더 적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897의 그물 가운데 10%가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던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시간 손실, 업양 손실, 어구 손실 등이 이거의 평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쓰레기가 걸린 경우에 56%가 시간이 손실되고 54%가 어획량, 7%는 어구 피해. 이거를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개별 새우 어업인들이 제출한 그물질 횟수가 1에서 171 사이로 평균 49, 표준 편차 56.2여가지고 범위가 넓고 샘플 사이즈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이 연구자가 분석하기에는 이 개별적인 어업인들에 대한 이 분석이나 평가보다는 새우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 1에서 아까 잠깐 봤던 거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오토 트롤은 총 56, 그다음에 스키머 트롤은 총 79회 쓰레기가 건져집니다. 이 스키머 트롤이 좀 더 많죠. 스키머 트롤은 2배 이상의 쓰레기가 발견되는데 스키머 트롤의 경우 어획량 손실이 19%, 어업시간 손실은 24. 그다음에 오토 트롤은 어획량 손실이 88, 어업시간 손실은 86. 이 오토 트롤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손실은 오토 트롤이 회당 28분, 스키머 트롤이 8분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쓰레기가 건져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4.61분 동안 쓰레기를 제거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한 회당 2kg의 새우가 손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에 해당하니까 좀 수치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평균 16.67달러. 이거를 회당으로 보게 되면 1.3달러고요. 이거를 쓰레기를 건져 올린 그물질의 횟수만 가지고 고려했을 때는 평균 18.21분, 7.88kg으로 이게 이제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65.67달러의 피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물 손실은 6.37달러에 해당한다라고 경제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해양 쓰레기 분포 정도하고 어업일지를 작성해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건데 2021년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결과하고도 상당히 유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새우 어업인들 하루에 6번 그물질을 하고 정확하게 19%의 쓰레기가 건져졌습니다. 이 2021년 질적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진 이 연구하고 다르게 에서 이루어진 것도 개망이라든가 기타 방치된 어종들이 가장 많은 걸로 동일하게 나타난 거고요. 연구자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개망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개망은 전형적으로 플라스틱 스틱에 금색
금속 코팅이 되어서 이것이 79%,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새우 어업인들의 해양 쓰레기를 건질 가능성은 북부 지역 전반에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만 앞바다, 빌록시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바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걸 보면 위치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다. 그리고 해안가 부분에서 더 자주 발생한 거라는 가정하고 실제로 이 조사한 이후에 결과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푸른 게잡이도 미시시피만에서 중요한 산업인데 문제는 이 개망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어디에다 놓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버려지거나 이렇게 망가진 개망들이 그대로 해양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2018년도에 129명의 개잡이 어업인들이 미시시피에 등록이 되었고 잭슨 카운티에만 해도 한 36%, 그러니까 상당하게 이 산업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 산업도요. 새우잡이는 7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어업 일치상으로는 10월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왜 그러냐? 그러면 코비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쉘터 인 플레이스 규정이 2020년 7월부터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 문제가 발생하니까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어민들이든 아니면 지역민들이건 아주 안정적인 장소를 딱 놔두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로 머물게 하거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그게 7월부터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간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10월이 더 쓰레기가 많이 걸린 걸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기 7월부터 이 9월까지 새우잡이 활동이 왕성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8월 말부터 9월까지 있었던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었고요. 조류가 이제 높아져서 얕은 곳에서도 어업이 활동이 가능한 그런 영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형태의 다양성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요. 개망이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2021년 연구에서도 해양 쓰레기가 어구 피해보다는 어업 시간이라든가 어획량이 더 많이 나타났다. 망사의 크기는 트롤 형태하고는 상관이 없고 새우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35에서 90mm 사이에서 사용이 되는데 스키머 트롤은 31%, 오토 트롤은 13%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양은 이제 이게 더 많은데 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스키머가 더 많은 거죠. 어업인들의 쓰레기에 적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쓰레기들이 많이 발견되었었기 때문에 주로 어구의 특징상 쓰레기는 해수면이 아니라 바닥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요. 그게 개망 등 폐어구가 많습니다. 새우 어업인들은 해양 쓰레기 문제를 오랫동안 인식하게 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 당연히 어업 시간을 늘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량은 좀 많아지지만 전체적으로 어획량은 과거하고 유사하게 맞춰지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심안에서 새우 어업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두 그 스키머하고 오토 트롤 어구 형태 간 해양 쓰레기 발견 가능성은 공간에 따라서 좀 다르다. 더 많은 해양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스키머 트롤은 해안가에서 떨어진 곳, 그리고 오토 트롤은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키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바닥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3.7m 이하로는 그물질을 하기가 어려운 이 구조인 거죠. 이 어구 자체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전체적으로 6차례 그물질하고 좀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19%가 발생되었고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면 100.02달러.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601.27달러. 그리고 미시시피에 총 120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어업인들 전체에 미친 계산을 하게 되면 80만 달러가 해당이 되고 이거를 부두가 판매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19년에 한 1,500만 달러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클린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나름 그 이전에는 새우어업인들이 이렇게 개망을 건지게 되면 그냥 건져가지고 그냥 방치했었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적절하게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클린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물질당 어획량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쓰레기로 인해서 손실된 시간하고 어획량을 추정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주관성이 반영될 수 있다. 이건 오늘 조사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한 어업인들의 경험과 판단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이 조사의 결과가 2019년 과거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고령화라든가 재해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비용은 더 중요하다,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니 실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새우의 소매 가격이 하락하는 성향으로 이 영향은 더 큰 갭을, 그러니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뭐냐? 이 연구는 상업적 새우잡이 산업에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을 한 거다. 버려진 개망 클린업 활동이 굉장히 유익하고 이것은 파랑개라든가 어류에도 도움을 주고 해양 포유류, 바다 거북이와 선박 교통에도 유익할 수 있다. 새우와 개 어업 활동은 대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망이 방치되면 새우 트롤이 건져오를 때까지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된다. 그냥 그대로 해양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10월에서 11월 사이에서 트롤에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어구의 형태는 쓰레기 형태에 영향이 있고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형태를 좀 재고를 원할 수도 있고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혹은 새우잡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해저 쓰레기 중심으로 클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인터넷이 끊겨서 지금 폰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네, 발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쉐어링 질문하고 볼까요?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설명하신 내용 중에 개망이라는 거는 손발이거든요. 손발. 그래서 블루크랩 손발 같은 삼각형으로 된 금속의 플라스틱 코팅을 한 그런 직육면체의 손발을 말해요. 그래서 그 트롤을 끌어서 잡는 그런 어구하고 바닥에다가 설치해서 손발을 설치해서 잡는 그 배의 손발하고 서로 이렇게 겹쳐서 그게 이 트롤에 걸려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지금 9개 지역 구분한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구간을 지도로 표시했는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서플리멘터리 인포메이션 파일을 보면은 이 지역을 격자로 일정한 크기로 격자를 다 나눈 지도를 주면서 어민들한테 당신들이 주로 조업을 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라고 표시를 하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표시한 면적을 다 종합해가지고 돈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9개로 나눴는데 그것이 약간 좀 불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혹시 더 설명 되신가요? 이거 본문 보면 그 GIS를 이용했던 말이 나오는데 지난 노엘님께서 발제해 주신 논문에도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크GIS 지도를 주면서 어느 위치인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것들이 공간에 다 분포를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격자를 나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격자만 있는 그런 지도를 서플리멘터리 파일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어민들한테 주면서 당신들의 조업 구간을 표시를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저희가 네. 조업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조업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 조언을 어떻게 나눴냐는 거죠. 그게 궁금합니다.
격자를 주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조업할 때 표시를 그 포인트를 표시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인트가 됐든 움직이는 이동선이 됐든 간에 계속 표시를 해나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구역 안에 그 데이터가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서플리멘터리 워드 파일을 제가 그냥 공유할까요? 그건 워드 파일이신 거죠? 네. 네, 그 일지 형식이 있던데. 네, 보이시죠? 참.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위에는 표가 있고 그 기록 양식이고 밑에 이제 이 지도가 보면 새우어업인들이 이 맵에다가 자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토우를 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끌었는지를 표시를 해주라 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어업인들이 표시한 걸 보고 아까 그 지도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지도의 구간을 나눈 어떻게 기준은 했는지, 네. 그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네, 구간 잠시만요. 자체가 불규칙하잖아요. 모양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좀 궁금해서. 그거는 저도 궁금했는데 기술은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거는 9개 구간이고 실제 참여한 어민들이 18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구간에 2명의 어민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정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근데 않으면 구간별로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보면은 면적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저는 연해 보면은 조금 면적이 작고 좀 멀어질수록 면적이 좀 큰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달라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자가 조금 자세히 써주는 게 더 좋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제 생각은. 이게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그 어민들이 지금 사람은 18명이지만 총 1,000 몇 네. 번의 1067인가 네, 끌었어요. 그물질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800여 개, 한 900개 정도의 기록만 추출해가지고 그걸 분석한 거거든요. 근데 네.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을 끌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끌었고 이래가지고 이게 존별로 비교하는 것은 약간 삼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비교를 하기는 했죠. 종별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들은 그 스키머 소리 쓰레기를 많이 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결국으로는 모터솔이 더 많더라 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어떤 거는 스키머가 또 많고 어떤 거는 모터가 많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그 쓰레기가 많이 걸린 건 스키머인데 결국 손실을 많이 본 건 오토 트롤이다. 이렇게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어요. 쓰레기 양이 많고 다양한 건 스키머. 네, 스키머가 많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논문이 두세 군데는 약간 기술이 조금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논문에 인용을 하면서 그 뒤에 부분 디스커션 할 때 스키머는 3.7m 이하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진주님 발제할 때처럼 그 스키머는 근해 쪽으로 더 가고 모터들은 연안에서만 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스키머는 물 위에 띄우는 거잖아요. 띄우면서도 바닥까지 총 워러 칼럼을 다 긁는다고 이렇게 나오고 모터들은 바닥만 긁는다고 또 이 기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논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고 그리고 홍계 부분은 이 얘기는 뭐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클래시컬 밸런스 테스트는 아노바하고 달라서 여기는 두 개 상호 인터랙션을 봐서 그게 로케이션하고 뭐였죠? 만스 이렇게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션을 본 다음에
상호작용을 봐서 뭐 빼고 했다고 했는데 크로스 밸런스는 제가 알기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뭐 스탠포드 통계 어쩌고 하는 사이트가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런 비교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비교를 했어요. 크로스 밸런스를 할 때는 교업량이나 잃어버린 시간 이런 것을 하나의 종속 변수로 보고 만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건 7월 7, 8, 9, 10, 11, 12 다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모수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만스에서 따로 또 로케이션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따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기는 기술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고 또 하나 11월에 가장 그래프가 높잖아요. 그런데 10월에 가장 많이 주옥을 쓰레기가 많이 걸렸다고 했나요? 이런 것들도 좀 엇갈리는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좀 저는 미흡한 점으로 읽혔어요. 원래는 그 계절이 아닌데 이 해 허리케인도 많이 왔다고 나왔잖아요. 네. 허리케인이 뭐 서너 번 왔다고 나오던데 하고 그리고 코비드 코비드 때문에 네, 조업을 나갈 수가 없고 해서 11월에 가장 데이터적으로는 많은데 기술할 때는 10월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약간 허리케인의 영향이 근데 심각하게 그래서 쌓여있던 쓰레기가 걸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스키머와 워터 트롤의 상관관 그 차이를 비교하기보다는 허리케인 영향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거를 비교하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해는 허리케인이 유달리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논문에 보니까 서너 번, 4-5번 이렇게 기술이 돼 있고 이 네. 영향이 여구의 그런 형태에 상관없어요. 영향을 받지 그리고 어구의 형태로 구분하는 거는 양하고 다양성만 네. 비교를 하는 거죠. 양하고 다양성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정도는 또 양과 다양성이 맞다고 해서 양과 다양성은 스키머가 더 많은데 그 미치는 정도는 오토가 더 많은 거잖아요. 네, 피해가 더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조사를 할 때 처음에 한정시켰던 게 800m 이상은 더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800m까지만 조업을 하도록 규정을 해놔서 스키머의 깊이도 37m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를 제한을 두고 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키머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한 것이다. 지금 이런 연구가 굉장히 드문데 네, 이런 그런 면에서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거 계산할 때 대개는 그냥 설문지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매달 한 달에 한 7번 이상 그 어민들이 직접 기록을 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뢰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죠. 이런 연구에서. 우리도 이거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한번 설문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설문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부업을 하면서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냐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뭘 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되게 그 프로펠러가 이제 걸려가지고 프로펠러가 어부에 걸려가지고 있는 피해가 가장 많다. 어부를 이제 손상을 입는다 이런 피해를 보통은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다른 피해가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연이 된다거나 그 어획량을 예를 들어서 100%를 내가 100마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쓰레기 때문에 90마리밖에 못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기어가 그 어구 자체가 손상 있는 거가 적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 같은 게 개통발 같은 게 그 부피가 꽤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그 어망에 걸리면 어구가 손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지가 않아. 그런 경우가 좀 적다고 보니까 그게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연구가 그 현재 어밀지를 쓰면서 얻은 데이터라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드문 논문 이런 형태의 연구는 드물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분이 이 레퍼런스 보면은 본인의 연구를 그 논문은 주로 아니던데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보고서하고 어디 발표했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이런 설계를 해서 쓴 것 같고요. 근데 저희도 어업인들이 어업일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업일지 좀 저희도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정말 들던데 많이 어업일지 들었어요. 이거 오늘 네. 우리가 언제 했죠? 경영님? 2005년에 했나? 우리 그때 저 뭐지 허베이 스피릿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어업일지 코비드 때문에 조사가 엄청 작성이었어요. 힘들었는데 7년도 쓰레기 일지 작성이었는데 충남 보령에서 하기로 했는데 충남 태안에서 허베이 스피릿 사고가 나가지고 조업을 거의 못하는 바람에 시작하려고 워크숍을 딱 했는데 처분해서 나오고 아, 처분한 거야. 기름 냄새가 막 바다에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왜 바다에 기름 냄새가 나지 했는데 그게 허베이 스피릿 사고였어. 그래서 결국은 15건 정도 기록을 우리가 받았었거든요. 한번 하셨어요. 이 사람이 2019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거 다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추정을 했죠, 피해를. 네네. 그래서 이 로그 기록하고 저 실제 의행량이랑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을 19년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했는데 19년 논문 보기 전에 이 재밌는 게 어업인들한테 한 달에 300달러에서 나중에는 500달러? 네, 30만 어쨌든 원에서 2,400을 줬대요. 한 해. 네네. 네. 1인당 그럼 300 가까이 준 거예요. 300만 원 가까이를. 아니야. 네. 300달러. 달에 네. 한 달에 총 300달러에서 2,400불. 300만 원이 총 아니고 2,400불. 10만 원. 네. 근데 제 그게 말은 총 기간 동안 300만 원이라는 얘기야. 10월부터 네. 12월까지 해서 2,400불 네. 이렇게 문수가 돼 있어요. 네. 네. 그 그게 금액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생각하세요? 생각에는 좀 많은데 한 많아? 달 내내로 생각하면 그 정도는 드려야지. 한 달에 7번 이상이니까 7번 받았잖아요. 7번 이상인데 기록하려면 그 정도는 줘야 돼요. 7번에 10만 원. 어쨌건 결국은 뭐 그 돈으로 기준이 쓰레기 양이 아니고 기록을 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쓰레기를 더 이렇게 과장해서 기록한다든지 이런 이제 우려가 없었던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인용하고 있는 두 개의 논문이 좀 흥미로워 가지고 요게 이제 자기들이 2019년에 했다는 결과인데 이것도 그냥 마린 폴루션 블레틴에 바로 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정량적인데 이때도 보면 뭐 뭐라 그랬죠? 8, 9월에 제일 그 활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진짜 조업 빈도하고 쓰레기 뭐 그게 이거는 그거구나. 조업 빈도구나. 어쨌건 그걸 해가지고 요 굉장히 간단한 설문 몇 퍼센트나 이렇게 뭐 쓰레기가 어떤 종류였냐 그다음에 이런 피해나 이런 데에 얼마나 찬성하냐라는 비율 정도만 논문에 냈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설문 내용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제시한 아주 짧은 건데 첫 시도다 보니까 마린 폴루션 블레틴에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캐치 양을 쟀는데 이 논문은 이 설문에서는 얼마나 잡는지를 왜 기록을 안 하게 했는지 그건 조금 의아해요. 자기 리미테이션이라고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네. 그냥 네, 500명. 네. 어획량을 기록하는 문항이 없었어요. 이번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그 전에는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네. 쓰레기만 포커스를 둬서 기본적인 체크를 안 하셨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빨리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인용하고 있는 흥미로운 논문이
요 제거 블루크랩 뭐지? 크랩트랩 개통발 네네. 제거 사업의 효과에 대한 그 이거 포털리아 아썰 논문이네.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고 그게 캐치된 게 이제 없어졌을 때 제거해가지고 그런 이제 수산생물이 죽는 걸 죽였을 때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정화 사업의 정당성 내지는 어떤 지역이나 이제 미국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정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피해가 제일 심각한 지역을 찾아서 핫스팟부터 해결하자. 이게 굉장히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도 보면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지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느 지역이 이런 피해가 심각하고 내지는 리무벌 했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크니까 그 길을 집중적으로 먼저 청소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접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 대놓고 쓰레기는 무조건 바다에 있는 건 다 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핫스팟을 찾아서 거기부터 치우자. 그리고 어쨌든 그 경제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거는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훨씬 더 이렇게 어트랙션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자. 왜냐면 경제적 비용도 너무 크고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니까. 그래서 좀 더 정부의 참여라든가 아니면 어업인의 참여라든가 이런 거를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희도 좀 이런 조사를 많이 배워야 진짜 수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거할 때는 어느 쪽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를 안 하고 닥치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1,000억 이상을 써가지고 수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구를 하면 사실 몇 억만 있어도 이런 연구들은 몇십억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거만 네. 우리가 15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언젠간 되겠죠. 아니, 저는 이 논문을 읽고 가장 생각드는 우리도 이런 조사 연구 그냥 꾸준히 계속 해가지고 딱 지역을 좀 정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계속 이거 알라밍도 하고 어민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좀 정부에 푸시하고 좀 안 그러고 단순한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여기도 보면은 논문에 보면은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어망에 걸린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네, 던졌다고 하죠. 그냥 뭐 방치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피해가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숫자로 돈으로 얘기를 해주어야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내가 이거 안 버리면 결국은 나도 또 나한테도 도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꿀 건데 그거를 반복해도 나는 그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그래도 저번에 저희 청년 어업인 모임 갔을 때 그런 문제 인식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 얘기잖아요. 네, 최근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럼 이제 좀 인식 좀 해라. 그 미국 노아가 우리나라 조업중 쓰레기 수매 사업 그 어민들한테 돈을 주고 쓰레기를 대가족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여기 보면 EPA에서 요 새우어민들한테 개통발 주면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면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잖아요. 인센티브를 뭐가 줬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사례를 열심히 봐가지고 돈 주는 게 그게 되냐, 정당하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질문들이 많았는데 요걸 했다는 게 상당히 재밌고 일본도 우리 그 수매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지?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수매 사업 같은 걸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요 인센티브가 뭐 현금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업이들한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가야 하는 장치는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보면
하나 놀라운 게 그 크래버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사람들도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지금도 없는 것처럼 나왔어요. 과거에 없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없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서 아, 여기에 대한 규제가 없구나. 놀라웠고 아까 보여주신 그 아서 논문에 보면 이 논문에도 인용이 돼 있는데 25%가 버려진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죠? 무슨 통발이었지?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수치 크랩 통발이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에서 25%가 버려진대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통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그 데니스 하디스티 논문 그거 요즘에 쉽게 말해서 뭐랄까요? 다시 다음 주에 28일에 그 데니스 하디스티가 쓴 5.9, 뭐 8.7 하는 그 수치를 버려지는 그 뭐죠? 폐허가 되는 어업별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문을 뒤엎는 논문을 본인들이 또 냈어요. 그래서 수치는 굉장히 작게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논문을 다루게 될 건데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의아할 때가 많은데 이 논문이 조금 더 자세하고 해서 인용하기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 설문할 때 작년에 꽂게 했었죠. 그때는 한 단일 업종별로 얼마가 버려진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데이터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토의를 충분하게 잘 한 것 같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11시 30분 다 돼가거든요. 네, 29분이어서 이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